안녕하세요. 해운대 그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관리단의 의장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회계 사항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어떤 또 여러분들 관련된 어떤 소송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가에도 주거용과 비주거용 상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좀 그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분쟁이 좀 관리비 분쟁이 좀 있다고 했죠. 입점주분들 사이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 전반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상당히 관리법에 의해서 상당히 좀 잘 그 회계상으로는 잘 그 어떤 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 좀 따라주면 되는 거죠. 거기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 어쨌든 간에 상가도 공동주택이니까요. 한 15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상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큰 것을 모델링을 잡아서 하면 여러분들 작은 것도 당연히 좀 더 체계화가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자, 그런데 그 공동주택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집합 건물에 대한 업무가 공동주택처럼 있죠. 행정관리 업무가 먼저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업무, 그 다음 뭡니까? 리모델링 업무 이런 거죠. 정개축 한다든지 광고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업무입니다. 행정관리 업무는 여러 가지가 많죠. 관리비 어떻게 수납을 할 것이며 여러 가지들이, 시설관리들도 마찬가지고 수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요. 행정관리 업무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시설관리도 관리사무실 내에 보면 시설팀에서 잘 운영하고 있죠. 리모델링 업무가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 관리위원회에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외부에 있는 또 컨설팅 업자들과 함께 좀 그 건물을 좀 더 멋지게 좀 바꾸는데 아마 그걸 좀 해야 될 겁니다. 서로가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일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정리계만 보죠. 자치관리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고 사업 주체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치관리는 어느 정도 관리위원회나 관리단이 좀 요 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지금 유동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 능력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 관리는 관리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고, 사업 주체는 보통 우리 시행사 쪽이겠죠.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자치 관리는 조금 우리가 좀 다양한 어떤 분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문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곳에 상가들은 가능합니다. 저희 상가 같은 경우도 한 289개 오실이 있다 보니까 자치 관리는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해라 이래도 그 업무만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위탁 관리를 대부분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고 사업 주체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있는 쪽은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같은 경우 있죠. 관리비 예치금은 이거는 공동주택과 우리 상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주자가 소유자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 한 번 내면 되는데, 만약에 소유자와 그 입주자가 좀 다른 경우,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상가에, 그런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임차인이 내서는 안 되죠. 소유주가 내야 되는 거죠. 그 2달치 관리비에 대해서 그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지, 그걸 또 억지로 이제 임차인한테 또 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염두에 둬야 돼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염두에 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관리비 예치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유자에서 B라는 소유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넘어갔을 때 그때 소유자 간의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알아서 승계한다든지 정산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갖다 관리사무소 억지로 또 해주려고 해가지고 또 서로 분쟁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던데요, 보니까. 절대 되도록이면은 그 원칙대로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괜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 경상도 말 꼽살이 끼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난 척 하다가 여기도 말 들어주고 저기도 말 들어주다가 보면 오해가 소지가 생기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근데 잘 이야기를 안 해주죠. 소유주들 눈치를 좀 보는 부분이죠. 뭐냐고 하면 장기수성 중단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유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2016년도에 이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쭉 가죠. 그러면 2016년 분양을 딱 받은 순간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만약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와서 관리비를 갖다가 그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다 합시다. 거기 장기수정 순당금이 들어가 있겠죠. 1년 뒤니까 1년 뒤라고 하면 계속 간다 합시다.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뒤에도 계속 장충금을 내고 있다가 합시다. 그 뒤부터 해가지고 쭉 내고 있다가 그러다가 혼자 2년 끝나고 나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내 나가겠소라고 하면 그 1년간의 장충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겠죠, 장충금은. 어디에 가서 받아야 되죠? 그래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산하는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산을 받아서 누구한테 가는 거죠? 소유주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관리사무소에 받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거는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자분들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 2016년에 A라는 소유자가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차인이 계속 5년 동안 계속 간다 합시다. 들어가서 있는데 2018년도에 B라는 소유자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3년 뒤에 5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 3년 뒤에 또 3년 뒤에 임차인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합시다. 그럼 1년이니까 4년 동안에 그 관리비를 계속 냈기 때문에 그 장충금 있죠. 장충금을 받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A에서 B라는 소유주로 넘어갔을 때 B라는 소유주가 그 A라는 소유주가까지 있었을 때의 장충금 있죠. 그걸 임차인한테 줘야 될 거. 그거는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서 B 소유자가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부동산 업자들도 그냥 좋은 것이다 라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 있는데, 돈이 10원이든 100원이든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죠. 돈거래 관계는. 근데 좀 억울하다라기보다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알면서 이야기해주고. 근데 모르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조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면적 대비로 여러분들 관리비 부과가 일반적으로 좀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과를 하는데 수학적으로 잘 보면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총 관리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물에 총 관리해야 될 그 면적이 있겠죠. 우리 집합 건물에 총 관리 면적에 대해서 연간 총 관리비를 12분의 1로 곱해서 그 다음 곱하기 마지막에 세대별 면적을 해주면 연간 얼마만큼 지금 돈을 갖다가 내야 되는지 관리비 이렇게 연간 예산이 지금 나오게 되죠. 월별 지금
정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과 기준이 있겠죠. 부과 기준분의 월 관리비 총액 곱하기 세대별 부과 기준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지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총 면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세대별 면적도 해주고 간단한 그 수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비 부과 원칙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 원칙이고 균등 부담, 그 적정 분할 부담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월간 세대별로 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정기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6년도 말에 수선 충당금 잔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 2017년도 말에 그 단기 말에 적정 잔액이 있을 그걸 빼주게 되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2017년도에 수선 충당금 부과 예상액이 지금 나오겠죠. 그것을 총 관리 면적에다가 또 총 관리 면적을 나눠주고 그랬죠. 그 다음 12분의 1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세대별 관리 면적을 해주게 되면 월간 세대별 수선 충당금이 나오겠죠. 간단한 구조죠, 여러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차 수당 충당금 있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연차 수당 충당금도 있고, 월간 세대별 상여 충당금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월간 세대별 상여 충당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면. 근데 이상한 관리 업체들이 들어온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 1년간 상여 금액이 있는데 기본급에다가 인원수에다가 월간 이런 거 한 400%를 잡고, 왜 너희들이 400%를 잡느냐라고 하니까 잘 그렇게 잡았대요. 관리위원회고 없고 이러면 마음대로 잡습니다, 보기들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누기 총 관리 면적에다가 곱하기 12분의 1이 또 들어가서 또 세대별 관리 면적, 또 그것도 관리비에 또 부과되는 거니까 참 비용이 좀 많이 청구되니까 이런 거는 되도록 없도록 해줘야 되겠죠. 있더라도 있죠, 여러분들. 그 복리후생을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을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상여금을 많이 올린다,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은 상여 충당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 때라든지 설날 때 그때 안에서만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 기본급 인원수는 몇백 %다 이런 거는 조금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죠. 물론 복리후생은 올려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월급은 물가에 맞춰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좀 그 이익잉여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복리후생이 되도록 또 이제 지금 제도 개선을 해주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좀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요.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비 지출 부분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수익적 지출이죠. 비용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기는 좀 자본으로 보는 거는 좀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가 수선 유지비를 위해 가지고 각종 우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좀 봐서 감가상각 누계과 감가상각 비례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그 어떤 기계 자체가 있죠. 3년 내용 연수가 되어 있다면 3년 끝나고 나서 우리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우리가 좀 처리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도 아직까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행을 할까 하는데, 우리가 경리분도 일이 많고 사실은 소장님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츰 올해 말과 내년 한 초에 아니면 내후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뒤에나. 그때 또 회계 처리를 체계화시켜서 좀 더 바꿔볼까 하고요. 올해는 아무튼 간에 회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데 세무주치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도록,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관리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집합 건물 같은 경우 별로 이렇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무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 관리 회계가 있고 재무 회계 있고 관리 회계, 세무 회계가 있는데 관리 회계와 세무 회계는 여러분들 거의 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무주치라고 하는 사이트가 인터넷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로 맡기면 알아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또 관리에 우리는 수익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할 것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처리만 좀 잘 뭐 해주면 되는 거지, 세무사가 굳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정도 좀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아직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관리단 집회 관련된 소송이나 업무방해 관련된 소송이나 뭐 각종 여러분들 관리비 소송 뿐만 아니고 하자 볼 수 있는 소송이 있을 텐데 저희도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그 판사께서 어떻게 판사들은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판사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권투 시합을 하게 되면 어떤 심판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서로 맞닿아서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될 때 어떤 일방적으로 누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께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는